422쪽에 분할 나와 있는데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거기 신청 절차를 보시면 원칙은 소유자의 임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가 분할을 할지 말지는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한 필지 안에 두 개의 용도가 존재하죠.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분할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냥 직권으로 분할을 해버리니까 그렇겠죠. 다만 거의 내용을 가지고 거짓으로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을 야기하니까 이때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표부 시점 나눠드린 거 개정사항 거기 보시면 거기 65조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두꺼운 것이 처리된 걸 보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 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요.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고친 겁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합병을 보시면 합병도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죠. 그 일정한 경우는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 12개의 지목에 뭐가 있었죠? 철, 제, 천, 구, 유, 수, 하, 도, 부, 채, 공, 장 이렇게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요. 요 철은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요 부는 지목은 아니에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채는 채용용지, 공은 공원, 장은 공장용지. 이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신청 절차 나와 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예외적으로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12개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갖고 묘지 같은 거 집어넣고서 틀린 지문으로 만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의 요건이 나오는데 합병 요건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었죠? 지, 소, 지, 축 등 맞아요.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요게 개정이 됐어요. 집안이 연속적일 걸 뭐로 개정이 됐냐면 이것도 프린트 보시죠. 거기 시행령을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보시면 거기 두꺼운 것이 처리가 된 게 있죠.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집안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집안이 연속적이 않은 경우가 뭐로 바뀐 겁니까? 각 필지가 서로 연속해서 접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의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이 문구가 각 필지가 서로 연접되지 않은 경우로 바뀐 겁니다. 이것도 좀 읽어두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되고,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할 때는 공유지분도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일정한 사업 시행처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책을 좀 보시죠. 책을 보시면 토지 합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합병을 신청할 수 없겠죠. 두 번째를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죠.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저당권 등기, 환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등기가 있다면 합병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 소유권 등기, 이때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르다면 합병이 안 되겠죠. 소유권 등기가 있지만 소유자가 같을 때는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승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죠. 따라서 승역지 등기가 있을 때도,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어도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디귿을 보시면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저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이게 뭐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또한 합병이 가능하죠.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을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저수번호가 같은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을은 2월 달에 개정이 된 건데, 2월 달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다면, 여기서 등기사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위탁자, 수탁자가 같고 신탁의 목적도 다 같다는 겁니다. 위탁자, 수탁자도 동일하고 신탁의 목적도 다 똑같으니까 합병해도 문제 없겠죠. 네, 이건 개정사항이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다면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따라서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요 문구가 바뀌었다고 했죠. 뭐로 바뀌었죠?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되지 않은 경우, 이걸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이때도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은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 네 필지가 존재하는데 지목이 전부 다 전입니다. 전. 그럼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 합병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목이 같으니까 합병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요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럼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목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 그렇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을 지을 예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차피 합병을 해봤자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중에 일필일목의 원칙상 분할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부분은 합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목이 달라질 테니까. 다만 전체에 대한 합병을 신청하면서 요 분할도 같이 신청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합병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합병하는 각 필지의 현재의 지목은 같으나 현재는 지목이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일부 토지 용도가 달라지게 될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때는 합병 신청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그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을 같이 신청한다면 나머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주소가 다르다면 합병을 허용하지 않죠. 이거 기억나셔요?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요 100번지는 갑이 7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7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101번지는 갑이 7분의 5. 갑이 7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을도 7분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100번지와 101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면 합병 이후의 지분은 합병이 됐을 때 합병 이후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갑은 7분의 2, 을은 7분의 5. 이렇게 결정해도 갑과 을은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같을 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은 지분이 7분의 2, 을은 7분의 5. 그 다음에 요 101번지 토지는 갑이 4분의 3, 을이 4분의 1. 그러면 100번지와 101번지는 일단 소유자는 같죠.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 갑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도 갑을, 소유자는 같아요. 근데 지분이 다르죠. 그러면 지분이 다를 때 갑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할까요? 을의 지분은 만약에 면적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면 이때 도에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면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죠. 이쪽이 도로배니까 비쌀 테고 이쪽은 싸겠죠. 그러면 갑은 뭘 주장하겠습니까? 넓은 쪽 토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을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비싼 쪽 토지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 후의 지분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다면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합병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을 때. 이 지문이 그러니까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소유자가 주소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니까 이거는 소유자가 다른 거죠. 주소가 다르니까. 맞아요. 네, 이때도 동명이인에 불과하니까 소유자가 다른 겁니다.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의 밖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통은 축척이 조금 더 정밀해져요. 보통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종전 축척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바깥의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 소유자가 같을 때.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축척이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그럼 바깥의 토지끼리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축척이 같으니까. 다만 일정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 시행적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을 고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을 보시면 지목 변경의 대상,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됐다면 용도가 달라졌겠죠. 따라서 지목을 바꿔줘야 될 겁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게 지목 변경이죠. 따라서 지목 변경해야 될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건축물은 학교예요. 그러면 이 지목은 뭐일까요? 학교 용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학교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때 교육청으로부터 갑이 이 학교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 갑의 직업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다가 십자가 설치합니다. 뭐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교회 건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 건물 부지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종교의 용지. 학교 건물에서 교회 건물로 바뀌면 지목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지가 많은 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까요? 필지수가 적은 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까요? 네? 필지수가 적은 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더 가능하겠죠. 그럼 필지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합병. 맞아요. 근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일치돼야 되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고,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라도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공사 준공 전이라도. 지목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을 위해서 뭘 신청한다는 겁니까? 지목 변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 증에게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참고가 고 준공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공전.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지의 수가 적어져야 되고, 필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고,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공사 준공전일지라도. 그래서 공사 준공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첨부서류에서 거기 맨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중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보전 산지 전용허가 등 밑줄 치죠.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지목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 이때도 서류 제출을 면제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가수원은 전부 다 농지예요. 농지 안에서의 변경에 불과하니까 이때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하지 않을 테니까 증명 서류를 첨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즉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뭐로 가름한다고요? 확인으로 가름하게 될 겁니다. 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나와 있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거기 등록 말소 신청이 나와 있는데, 보통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토지가 바다가 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지적소관청은 이 토지 소유자에게 너의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기억에 나와 있어요. 이때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건 전부 다 며칠이었죠? 60일. 다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 추가돼서 며칠입니까? 90일. 다른 토지 이동은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산점도 다르죠? 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토지가 바다가 된 그 시점은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니까 이게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수수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가 돼서 말소를 신청할 때 수수료 내라 그러면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안 내겠죠. 따라서 신청이건 직권이건 소유자에게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낼 필요 없고요. 직권에 의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거짓으로 신청할 때는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로 바뀌면 회복 등록할 수 있죠.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 등록한다도 아니고 회복 등록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그냥 재이용되면 돼요. 하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도면의 경계가 새로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기존의 경계가 사용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 일부만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 없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이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다 했던 건데요.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번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권리구제의 최후 절차예요. 권리구제의 최후 절차가 소송인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죠?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이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인데요. 누가 이겼다고 했죠? 네? 헌법재판소가 이겼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은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을 일으킨 사안은 뭐였냐면 지목 변경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렸던 전무유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적인 신청권을 인정해 줍니다.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외 첫 번째는 뭐죠? 대위 신청.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두 번째는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이냐면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도시개발 사업 같은 또는 농지정리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는 이러한 토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한 예외규정, 특례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대위 신청.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공공사업. 그렇죠.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공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죠. 그래서 소유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요. 따라서 소유자도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공사업 시행자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아파트를 얘기해요. 이때는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해요.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위 신청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위 신청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결정도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은 먼저 뭘 해야 되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출제하냐면 토지 이용으로 출제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출제합니다. 토지 이용과 토지 이동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토지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수립됐으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죠. 그 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럼 이 조사를 통해서 각종 정보가 수집이 될 테고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습니다. 이 장부의 이름을 토지 이동 조사부라고 불러요. 토지 이동 조사부에 수집된 정보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는 각종 정보들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옵니다.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서류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토지 이동 조서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 조서는 이 조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라는 뜻이에요.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작성된 토지 이동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해요. 첨부한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까지도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 더, 소유자의 신청권을 특례 규정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토지 이동 신청권이 없으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청.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거기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가 나오는데요. 원칙은 누가 신청함이 원칙입니까? 소유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대위 신청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었죠. 8가지. 뭐가 있습니까? 설, 제, 전, 구, 유, 수, 하, 도.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8개의 지목이 뒤따라 나오죠. 철은 뭐죠? 철도용지, 제는 제방, 전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여기에 묘지 같은 거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지목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절제, 전구, 유수, 하, 도. 이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합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한 주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 특례 규정은 거기 2번에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 이게 특례 규정입니다. 이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왼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특례 규정이 왼쪽 4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나와 있는데요. 이때 거기 2번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싹 바뀌니까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죠. 따라서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도시개발 경지정리 사업 같은 대규모의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에게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를 신고라고 불러요. 신고. 신고와 신청은 의미가 달라요. 요 고자는 알릴 고자입니다. 그리고 요청은 요청할 청자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만간 토지 이동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릴 고자를 써요. 그래서 신고와 신청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15일 이내. 요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15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있는데 특례 규정은 소유자의 시작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탈하고 누구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모든 법률 행위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대신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2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는 의미가 뭐죠? 환교환. 지는 토지. 토지를 교환하는 게 환지라고 불러요. 공법 시간 하셨죠? 그러면 환지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사업 시행자는 정신이 없겠죠. 토지 교환 절차를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환지 절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환지 절차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환지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누구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의 시점이 나오는데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갖고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준공 시점. 준공은 무슨 뜻이에요? 준은 완료준, 공은 공사. 공사가 완료되는 게 준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겠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결정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은 어느 시점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준공 시점. 즉 뭡니까? 소구표가 인정되는 겁니다. 소구표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요? 준공 시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인정되는 의미니까 공사가 준공된 때로 소급시키겠다는 겁니다. 되셨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축척 변경을 보실 건데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이 축척 변경은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꿀 때만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축척 변경은 첫째 축척 변경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직권입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법을 개정해서 소유자의 신청권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왜 만들어졌냐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주된 이유고요.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박스에 나와 있죠. 1번이 바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입니다.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증명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적증명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시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축척 변경이 될 테고요. 두 번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존재한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축척 변경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절차는 프린트 나갔죠? 네, 예전에 나갔던 건데 다시 한번 나눠드린 거예요. 피셨습니까? 네, 피셔요. 네, 피십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여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한 90%는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축척 변경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주관을 할 겁니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거쳐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이 지체 없이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게 되면 승인을 받은 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후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고 20일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는데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동리 게시판과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20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첫 번째, 지적 정리는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7번째 네모칸을 가보시면 축척 변경 확정 공고라고 있습니까? 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의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나타났으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확정 공고 시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달라졌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까지는 지적 공부 정리하는 게 정지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법적으로 달라지죠.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계예요.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계를 가지고 경계보건 측량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를 시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다만 넷째 줄을 네 번째 네모 칸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시킨다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정지를 시키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정리하죠.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는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정지시킨다면 절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경계복원 측량,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이 될 텐데 이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설치할까요? 경계점 표지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자꾸 지적소관청으로 출제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다는 거.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할까요?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점 표지는 첫 번째,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한다고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이제 측량에 들어가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럼 소축척보다 대축척이 훨씬 정밀한 지적도니까 정밀한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이 뭘까요?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이제 보다 정밀한 경계 면적 좌표값이 구해질 텐데 이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경계 면적 좌표를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토지의 표시 등을 결정할 때는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제,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함이 원칙입니다. 소재지는 빠져요. 왜냐하면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만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그리고 이 토지는 갑소요. 이 토지는 갑소인데요. 이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예요. 이때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을 하고자 하는데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축척이 다르니까.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둘 중에서 어느 걸 바꿔야 되느냐면 이걸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면 공식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식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로? 600분의 1 지적도로. 그러면 이제 축척이 일치가 됐으니까 합병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왜 필요가 없냐면 지금 이때는 간만 이해관계가 있죠. 축척변경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신도 없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말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말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조금 더 정밀해져요. 보통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은 축척이 얼마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런데 주변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됐으니까 축척이 전부 다 얼마일까요? 500분의 1. 그러면 똑같은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에는 조금 크게 등록이 될 테고 이쪽은 좀 더 작게 등록되겠죠.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도 주변 토지와 일치시키는 게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바꿔줘요.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다시 정리하죠. 원래 축척 변경은 축변이 의결 필요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축변이 의결 필요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이 면적도 축척 변경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새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 가지고 새롭게 정합니다. 그럼 성과도와 결과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검사 측량을 거쳐서 나온 도면이 성과도예요. 그래서 이를 성자를 쓰는 겁니다.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온 도면이 결과도라고 불러요. 결과도. 그래서 결과도는 검사 측량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고 성과도는 검사 측량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면적을 정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 단계라서 성과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도. 면적을 새로 정할 때는 결과도 갖고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고 예외적으로 면적만 새롭게 정할 텐데 결국은 면적은 바뀌네요. 맞죠?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뀌죠.
그럼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강제로 징수합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아요.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산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해서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번별 조서에는 필지마다 지번마다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거기 네 번째 내복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측량이 있고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이 있죠. 여기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은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나니까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예외적인 경우에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승인 필요 없는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고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예외적인 경우 면적이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법적으로 달라졌으니까 이제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지체 없이예요. 그러면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대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공부를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면 등기부서에도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체 없이 해당되는 건 네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해야 되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해야 되고,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지체 없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청산 절차는 먼저 청산금이 결정돼야 되겠죠. 청산금 결정은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징수하는 돈,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해 주는 돈,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산금이 먼저 계산이 돼서 공고가 돼야 되겠죠. 청산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토지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축적변경위원회입니다. 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축적변경위원회예요.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됐으면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산정이 됩니다.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청산금 결정을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렇죠.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0일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수령통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해야 되는데,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는 수령 돈을 청산금을 받아가야 되죠. 이때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은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수용 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만이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되고요. 1월 이내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이때는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중간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청산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죠. 이때는 청산 절차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직접변경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데 소유자 1,000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1,000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반드시 서면이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 전원 서면. 이때는 청산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이제 자꾸 보셔갖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청산 절차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 지적정리를 보시는데요. 지적정리. 지적정리는 토지 소유자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유자 정리가 먼저 나오죠. 이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